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언제부터 그렇게 살게 되었느냐고. 하루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밥 한 끼를 차리면서도 온 마음을 다하는 그 버릇이 어디서 왔느냐고. 그러면 나는 잠깐 숨을 고른다. 대답 대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약간 들뜬 그 목소리. 지혜야, 아빠가 오늘 큰 놈을 잡았다. 집에 가면 엄마한테 매운탕 끓여달라고 해라. 뼈째 푹 고아서 국물이 뽀얗게 나오게. 그 말이 아버지가 내게 남긴 마지막 문장이었다. 그해 가을은 유난히 맑았다. 하늘이 높다는 말이 진부하지 않을 만큼 구름 한 점 없이 쪽빛으로 펼쳐진 토요일 아침이었다. 아버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낚시 가방을 챙겼다. 현관에서 운동화 끈을 묶는 소리가 중학교 2학년이던 나를 잠깐 깨웠지만 이불 속에서 눈만 반쯤 떴을 뿐이다. 아버지는 우리 방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았다. 뒷모습만 보였을 텐데도 이상하게 나는 그때 아버지가 웃고 있었다는 것을 안다. 문이 닫히는 소리, 현관 밖에서 차 시동이 걸리는 둔탁한 진동, 그리고 새벽 공기를 가르며 멀어지는 엔진 소리. 그것이 아버지가 이 집에서 만들어낸 마지막 생활의 소음이었다. 전화가 온 것은 오후 2시쯤이었다. 엄마는 부엌에서 감자를 깎고 있었고 나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었다. 아버지 핸드폰 번호가 뜨자 엄마는 칼을 내려놓으며 가볍게 받았다. 여보세요? 하는 엄마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긴장이 없었다. 아버지는 흥분한 어조로 말했다. 민물 장어를 2마리나 잡았다고. 저수지 2갈에 그늘진 자리에서 연달아 입질이 왔다고. 옆에 앉은 낚시 동호회 형님이 부러워서 자리를 옮겼다는 이야기까지 덧붙이며 웃었다. 엄마는 도마 위에 놓인 감자를 내려다보며 그래요. 그럼 매운탕 재료 좀 사와요. 라고 대꾸했다. 아버지는 아니 이 녀석들은 소금구이가 제격이지 하고 말하다가 잠깐 끊겼다. 그리고 다시 이어진 목소리는 조금 낮아져 있었다. 아, 근데 지혜한테 전해줘. 매운탕은 아빠가 다음에 더 큰 놈 잡아서 꼭 끓여주겠다고. 뼈째 푹 고운 거. 엄마는 알았어요. 조심히 와요.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아버지의 심장이 멈춘 것은 그로부터 정확히 4시간 뒤였다. 저수지에서 돌아오는 길 운전대를 잡은 채였다고 들었다. 협심증이었다. 평소에도 가끔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지만 병원에 가자는 엄마의 말을 매번 손살에 치며 넘겼다. 괜찮아. 좀 쉬면 나. 라는 말이 아버지의 습관이었다. 괜찮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이었다. 동승했던 낚시 동호회 회원이 응급실까지 데려갔지만 이미 늦었다고 했다. 의사는 도착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는 말을 엄마에게 건넸고 엄마는 병원 복도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감자 전분이 묻은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나는 그 옆에 서 있었다. 14살이었다. 울어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이상한 생각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다. 매운탕. 아버지가 다음에 끓여주겠다고 한 그 매운탕. 뼈째 푹 고아서 국물이 뽀얗게 나오는 그것. 다음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약속인지 그때 처음 알았다. 다음은 오지 않았다. 아버지의 다음은 영영 오지 않았다. 장례식장에서 3일을 보내는 동안 나는 국밥집에서 나오는 설렁탕 냄새를 맡았다. 뽀얀 국물. 그 냄새가 코끝을 스칠 때마다 목 안쪽이 바짝 조여왔다. 조문객들이 건네는 위로의 말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엄마가 발인 날 아침 세수를 하고 나와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단정하게 묶던 모습만 선명하다. 엄마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눈두덩이 부어 있었지만 입술을 꾹 다물고 검은 옷깃을 가지런히 여미고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지혜야, 밥 먹자. 그 한마디가 엄마의 방식이었다. 무너지는 대신 밥을 차리는 것. 울음 대신 국을 끓이는 것. 아버지가 떠난 뒤 집은 조용해졌다. 주말이면 새벽부터 낚시 가방을 꾸리던 부산한 소리가 사라졌고 저녁 식탁에서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과장 섞어 들려주던 목소리도 없었다. 그 빈자리를 엄마는 일로 채웠다.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에서 나온 보험금과 퇴직금은 생각보다 적었다. 엄마는 동네 분식집에서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고 쉬는 날에는 반찬 주문을 받아
새벽까지 김치를 담갔다. 엄마의 손에는 늘 고춧가루 물이 들어 있었고 손등은 거칠어져 갈라진 틈 사이로 피가 배어나왔다. 그런데도 엄마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이런 말을 했다. 지혜야, 남한테 기대면 안 된다. 네 밥은 네가 차려야 해. 그 말이 내 뼈에 새겨졌다.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글자 아래에 깔린 엄마의 공포와 결기까지 함께. 누군가에게 의지했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면 남은 사람은 감자 전분 묻은 손으로 병원 복도에 앉아야 한다는 것을 엄마도 나도 이미 알고 있었다. 고등학교에 들어간 뒤 나는 요리에 매달렸다. 처음에는 엄마를 돕기 위해서였다. 분식집 반찬 만드는 일을 거들다 보니 칼질이 빨라졌고 양념의 비율을 몸이 기억하게 되었다. 대학은 식품영양학과를 선택했다.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어떤 학과를 권했을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지만 나는 밥을 짓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누군가의 식탁을 지키는 사람. 아무도 다음으로 미루지 않아도 되는 한 끼를 만드는 사람. 졸업 후 나는 영양사 면허를 땄고 한식 조리기능사, 양식 조리기능사, 그리고 보거 조리기능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보거 자격증을 딸 때 실기 시험장에서 보거의 내장을 분리하며 손이 떨렸던 것을 기억한다. 독이 든 부위를 정확히 제거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다. 그 긴장감 속에서 이상하게도 아버지 생각이 났다. 위험한 것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안 된다는 것. 괜찮다는 말로 넘기면 안 된다는 것. 26에 대기업 사원식당 영양사로 취직했다. 매일 300명분의 식단을 짜고 새벽에 식자재를 검수하고 조리원들과 함께 국을 끓였다. 뽀얀 국물이 쏟아내서 보글거릴 때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렸다. 뼈째 푹 고아서 국물이 뽀얗게 나오게. 그때마다 나는 국 짜든 손을 잠깐 멈추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빠, 오늘도 끓이고 있어. 매일 끓이고 있어. 그것이 내 시작이었다. 아버지의 부재가 남긴 구멍을 나는 밥으로 메웠다. 슬픔을 양념처럼 녹여넣고 그리움을 불 조절하듯 다스리며 하루하루를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살았다. 행복은 예고 없이 사라진다는 것을 14살에 배운 아이는 26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 교훈 위에 서 있었다. 사원식당의 아침은 늘 전쟁이었다. 새벽 5시 반에 출근해서 육수를 올리고 6시까지 밥을 안 치고 7시 전에 반찬 12가지를 완성해야 했다. 지혜는 그 전쟁이 좋았다.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리듬소 뚜껑 사이로 새어나오는 김된장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그 사람을 처음 본 건 점심 배식대 앞에서였다. 영업3팀 박문영.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식판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유난히 자연스러운 남자였다. 그가 배식대 앞에 서서 말했다. 영양사님, 오늘도 된장찌개입니까? 지혜가 국자를 들어 찌개를 퍼담으며 대답했다. 네 싫으시면 안 드셔도 됩니다. 그가 웃었다. 아니요, 좋아서 그러는 겁니다. 여기 된장찌개 먹고 나서 3kg가 쪘어요. 지혜는 멈칫했다. 배식대 너머로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건 된장찌개 탓이 아니라 밥을 2공기씩 드시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 몇 명이 웃음을 터뜨렸고 문영도 민망한 듯 고개를 긁적이며 웃었다. 그 웃음이 문제였다.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고 눈이 반박자 늦게 따라 웃는 모양이 어딘가 익숙했다. 마치 오래전에 본 적 있는 사람처럼. 그 뒤로 문영은 매일 배식대 앞에서 한마디씩 건넸다. 영양사님, 오늘 계란말이 좀 짭니다. 그러면 지혜가 대답했다. 간이 센 게 아니라 입이 예민하신 겁니다. 영양사님 생선구이가 완벽합니다. 그러면 지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칭찬은 밥 한 공기로 해주세요. 그런 대화가 한 달쯤 이어졌을 때 문영이 처음으로 배식 시간이 아닌 때에 식당에 나타났다. 오후 3시 조리실에서 다음날 메뉴 시식을 하고 있던 지혜 앞에 서서 그가 말했다. 저녁에 밥 한 번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여기 말고 밖에서요. 지혜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다. 조리실의 형광등이 유난히 밝았고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렸다. 좋습니다. 라고 지혜는 말했다. 단 맛없는 데 가시면 다음은 없습니다. 첫 데이트는
을지로의 작은 곰탕집이었다. 문영은 곰탕을 시키고 밥을 말아 먹으면서 말했다. 사실 3kg 찐 거 진짜 영양사님 때문입니다. 매일 점심시간이 기다려져서 밥을 2공기씩 먹은 거예요. 지혜는 국물을 떠먹다가 숟가락을 멈추었다. 창밖으로 을지로의 낡은 간판들이 줄지어 있었고 늦가을 바람에 유리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웃지 않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다. 그럼 앞으로는 한 공기만 드세요. 라고 말하면서 연애는 빠르게 깊어졌다. 문영은 다정했다. 퇴근길에 식당 앞에서 기다렸고 지혜가 야근하는 날에는 편의점 커피를 사와서 조리실 문 앞에 놓고 갔다. 주말이면 함께 시장을 돌며 제철 재료를 골랐고 지혜가 새 메뉴를 시험할 때면 가장 먼저 맛을 보아주었다. 사내에서 둘의 관계는 금세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고 동료들이 놀릴 때마다 문영은 당당하게 웃으며 말했다. 네, 사귀고 있습니다. 밥 잘하는 사람이 최고 아닙니까? 6달이 지나 문영이 프러포즈했다. 한강공원 벤치에서 특별한 반지 하나 없이 다만 이렇게 말했다. 지혜씨, 나 평생 지혜씨 밥 먹고 살고 싶습니다. 지혜는 그 순간 아버지를 떠올렸다. 뼈째 푹 고아서 뽀얗게 나오는 매운탕. 누군가에게 밥을 해주고 그 밥을 함께 먹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사람. 지혜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양가 상견례는 강남의 한정식집에서 잡혔다. 지혜의 어머니가 정성껏 한복을 차려입고 차를 몰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문영이 미리 전화해서 말했다. 어머니를 모시고 오는 길인데 혹시 우리 어머니도 함께 태워주실 수 있을까요? 차가 좀 불편하셔서요. 지혜의 어머니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지혜의 어머니가 약속 장소 근처에서 문영의 어머니를 태웠을 때 그 여자는 인사도 없이 뒷좌석 한가운데에 앉았다.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가 자기 것이었다는 듯이. 어머, 시트가 좀 좁네요. 라고 말했다. 지혜의 어머니는 룸미러로 뒷좌석을 흘끔 보았다. 참으셨다. 식당에 도착해서 차문을 열어줄 때까지 문영의 어머니는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한정식 상이 차려진 방 안에서 분위기는 처음 5분만 괜찮았다. 문영의 아버지가 먼저 일어나 인사했다. 키가 크고 야윈 얼굴에 주름이 깊었으며 허리를 반듯하게 숙이며 말했다. 사돈어른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따님을 키워주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고 지혜는 순간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저런 말투였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그러나 문영의 어머니는 달랐다. 상이 차려지자마자 입을 열었다. 우리 문영이가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데 혼수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요? 지혜의 어머니 얼굴이 굳었다. 아직 인사도 채 나누지 않은 자리에서 혼수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을 것이다. 지혜가 어머니의 손을 테이블 밑에서 잡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지혜의 어머니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희도 부족하지 않게 준비하겠습니다만 먼저 두 아이들 이야기부터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문영의 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었다. 아이들 이야기야 뭐 좋다니까 하는 거고요. 현실적인 걸 먼저 정리해야지요. 우리 집안 격에 맞게 해주셔야 문영이 체면이 서지요.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문영은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만 만지작거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혜는 그 침묵이 불안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왜 웃기만 하지? 그때 문영의 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보, 오늘은 두 사람 축하하는 자리니까 그런 이야기는 다음에 하자. 사돈어른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좀 급한 성격이라. 그는 지혜의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을 보며 지혜는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서늘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식사가 끝나고 식당 밖으로 나왔을 때 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문영의 어머니는 먼저 걸어나가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고 문영의 아버지가 지혜에게 다가와 나지막이 말했다. 지혜씨, 우리 아들 잘 부탁합니다. 좋은 사람인 건 내가 압니다. 지혜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참았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방금 전 식탁 위에서 벌어진 모든 불쾌함을 잠시 잊게 해주었다. 하지만 잊힌 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주차장으로 돌아가는 길 어머니가 운전대를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혜야, 그 시어머니 될 사람 보통이 아니다.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다. 다만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고 서울의 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했다. 결혼식은 가을 끝자락, 서늘한 바람이 식장 로비까지 밀려드는 11월 셋째 주 토요일에 치러졌다. 하객들이 빠져나간 뒤 문영이 말했다. 형편이 좀 나아질 때까지만 부모님 댁에서 함께 살자고. 지혜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에 어머니의 경고가 얼음 조각처럼 박혀 녹지 않았다. 그 시어머니 보통이 아니다. 어머니의 낮은 목소리가 귓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시댁은 서울 외곽 오래된 아파트 단지 안에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첫마디를 던졌다. 신발장 왼쪽 칸은 건드리지 마라. 문숙이 거니까. 문숙은 문영의 여동생이었다. 30을 넘긴 나이에 직장 없이 시댁 안방 옆 작은 방을 차지한 채 낮잠과 배달 음식으로 하루를 보내는 여자였다. 지혜가 짐을 끌고 들어서는 동안 문숙은 방문 틈 사이로 한번 흘기 쳐다보더니 코웃음을 치고 문을 닫았다. 첫날 밤 지혜는 좁은 방 한쪽에 이불을 깔면서 벽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통화 목소리를 들었다. 그 며느리 얼굴이 워낙 복이 없어서 걱정이야. 웃음 섞인 말투였지만 웃음 아래 깔린 경멸의 톤을 지혜는 놓치지 않았다. 문영은 이미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다. 아침 5시 반 시어머니가 안방문을 두드렸다. 아침은 언제 차릴 거냐. 지혜는 눈을 비비며 부엌에 섰다. 냉장고에는 식재료가 거의 없었다. 시금치 반단과 두부 한 모, 계란 4알. 그것으로 국을 끓이고 반찬 2가지를 만들어 상을 차렸다. 시어머니는 수저를 들더니 국물을 한 모금 머금고는 이게 국이냐 물이지 하며 수저를 내려놓았다. 문숙이 킥킥 웃었다. 지혜는 아무 말 없이 젓가락을 쥔 손을 꽉 움켜쥐었다. 그 순간 시아버지가 식탁에 앉았다. 키가 크고 마른 어깨를 둥글게 구부린 채 국그릇을 양손으로 감싸쥐고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다. 잠시 씹는 듯 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시금치국 오랜만이다. 고맙다 지혜야. 그 한마디에 지혜의 움켜진 손이 조금 풀렸다. 시어머니가 국물이 싱겁다며 혀를 차는 소리가 뒤에 이어졌지만 시아버지는 끝까지 국그릇을 비웠다. 패턴은 빠르게 굳어졌다. 지혜는 새벽에 일어나 네 식구 아침상을 차리고 회사에 출근해 사원식당에서 수백 인분의 점심을 관리한 뒤 퇴근하면 시어머니가 미리 메모해둔 장보기 목록을 들고 마트를 돌았다. 저녁상은 반찬이 최소 5가지여야 했고 시어머니는 매번 1가지 이상을 트집 잡았다. 잡채가 너무 짜다, 전이 눅눅하다, 배추가 물러 빠졌다. 문숙은 거들 필요도 없이 방에서 나와 밥만 먹고 설거지 한번 하지 않았다. 지혜가 조심스럽게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문숙은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더니 언니가 며느리지 내가 며느리냐 하고 방문을 닫아버렸다. 어느 일요일 오전이었다. 시아버지가 부엌에 들어왔다. 지혜가 평안도식 만둣국을 끓이고 있었다. 손은 돼지고기와 숙주나물 두부를 넣고 참기름 한 방울로 마무리하는 지혜가 음식 서적에서 배워 자신만의 레시피로 다듬은 것이었다. 시아버지는 냄비 앞에 서서 한참 국물 냄새를 맡더니 말했다. 나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것과 비슷한 냄새가 난다. 지혜는 아버님 고향이 평안도이시죠? 하고 물었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내리깔았다. 그 눈가에 옅은 물기가 번지는 것을 지혜는 보았다. 시아버지가 낮게 중얼거렸다. 우리 집에 네가 온 게 참 복이야. 선물 같은 며느리다. 지혜는 그 말을 들으며 코끝이 시큰해졌다. 누군가에게 밥을 해주고 함께 먹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14살의 지혜가 가슴 안에서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시달림은 갈수록 집요해졌다. 어느 날 퇴근 후 지혜가 문영에게 전화로 오늘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한 내용이 그대로 시어머니 입에서 나왔다. 지혜는 소름이 끼쳤다. 몰래 확인해 보니
시어머니가 지혜의 구형 핸드폰에 통화 녹음 앱을 설치해두고 있었다. 지혜의 손이 떨렸다. 문영에게 말했다. 당신 어머니가 내 전화를 녹음하고 있었어. 문영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다고 네가 예민한 거 아니냐고 했다. 그 밤 지혜는 화장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거울 안의 여자는 눈밑이 까맣게 내려앉아 있었다. 결정적 사건은 결혼 넉 달째 되던 겨울에 터졌다. 지혜 어머니 생신을 맞아 외식 자리를 마련했는데 시어머니가 초대받지도 않고 따라왔다. 한정식집에서 지혜 어머니를 향해 딸 교육을 잘못시켜서 며느리 버릇이 그 모양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지혜 어머니가 수저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 한마디만 했다. 사돈어른, 이건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비웃으며 네가 뭔데 나한테 따져 하고 목소리를 더 높였다. 그 순간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그만해 이 사람아. 더 이상 이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가방을 들고 식당을 나갔다. 시아버지는 지혜와 지혜 어머니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그 등이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지혜는 문영에게 선언했다. 나가서 살자. 더 이상 여기서는 못 살겠다. 문영은 이번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아내의 눈 속에 담긴 것이 분노가 아니라 마른 절망이라는 걸 알아본 것인지도 몰랐다. 보증금을 겨우 끌어모아 시댁에서 버스로 네 정거장 거리의 작은 빌라 반지하를 얻었다. 이삿짐을 풀고 첫날 밤 지혜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습기 찬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조차 자장가처럼 들렸다. 그 평화는 정확히 열흘을 버텼다. 토요일 아침 잠옷차림으로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났다. 짧은 전자음 뒤에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가 실내화도 없이 구두를 신은 채 거실로 들어서고 있었다. 지혜는 커피포트를 든 손이 그대로 멈췄다. 시어머니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반지하에서 어떻게 사람이 사냐. 비밀번호는 문영이가 알려줬다. 앞으로 내가 수시로 올 테니까 알아서 해라. 지혜는 입술을 꽉 물었다. 뜨거운 커피 냄새와 차가운 구두 소리가 좁은 반지하 안에서 뒤섞이며 빠져나갈 곳 없는 벽이 사방에서 좁혀오는 느낌이었다. 문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비밀번호를 왜 알려줬느냐고 물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고 돌아온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어머니니까. 반지하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은 늘 반쪽짜리였다. 아침이 와도 방 안은 어둑했고 지혜는 그 희미한 경계 속에서 매일 눈을 떴다. 시어머니의 무단 침입 이후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지만 문영은 사흘간 말을 하지 않았다. 비밀번호를 바꾼 게 문제가 아니라 왜 바꿔야 했는지를 묻지 않은 침묵이 지혜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 침묵 사이로 시어머니의 전화가 날마다 꽂혔다. 처음에는 문영에게만 걸었지만 이내 지혜의 번호로도 쏟아졌다. 내용은 한결같았다. 결혼한 지 반년이 다 돼가는데 아이 소식이 없다. 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병원에 가봐라. 지혜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문영에게 같은 말을 반복했고 문영은 퇴근 후 식탁에 앉아 조심스럽게 그러나 어머니의 입술을 빌린 말투로 말했다. 산부인과 한번 가볼까. 마치 자기 생각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억양의 끝이 올라가는 방식이 시어머니와 똑같았다. 지혜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아이는 둘이 준비가 됐을 때 갖는 거야. 문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이미 텔레비전을 향해 있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장마철의 습기가 반지하 벽을 타고 올라오는 7월. 어느 날 문영이 야근이라며 자정을 넘겨 돌아왔다. 셔츠 칼라에 묻은 파운데이션 자국을 지혜는 보았다. 입술이 바짝 말랐지만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야근은 주 3번이 되었고 주말 골프 모임이 새로 생겼다며 토요일 아침마다 문영은 집을 비웠다. 골프채를 산 적이 없는 남자가 골프를 친다는 말을 지혜는 조용히 삼켰다. 8월의 어느 수요일 사원식당 조리실에서 사고가 났다. 대형 솥에서 끓던 육수를 옮기다 손잡이가 미끄러졌고 팔뚝 안쪽으로 뜨거운 국물이 쏟아졌다. 살검이 하얗게 일어나며 수포가 번졌고
동료들이 달려와 흐르는 물 아래 팔을 넣어 주었다. 응급실에서 2도 화상 진단을 받고 거즈로 감긴 팔을 안은 채 지혜는 문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3번 울리고 끊겼다. 다시 걸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신호음에 거절당했다. 문자를 보냈다. 화상 입었어. 응급실이야. 읽음 표시가 떴지만 답은 오지 않았다. 저녁 9시 텅 빈 반지하에 혼자 돌아온 지혜는 감긴 팔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벽에 기대 앉았다. 화상 부위가 욱신거릴 때마다 심장도 함께 쑤셨다. 자정이 지나고 새벽 2시가 되었다. 문영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지혜는 거실 바닥에 앉은 채 천장에 곰팡이 얼룩을 세었다. 7개. 이사 왔을 때는 5개였는데 2개가 늘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슬펐다. 이 집도 이 결혼도 돌보는 사람 없이 번져가는 곰팡이 같았다. 새벽 4시 지혜는 전화기를 들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시아버지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낮고 잠긴 목소리가 들렸다. 지혜야, 무슨 일이냐? 지혜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호흡이 갈라졌고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울음이 새어나왔다. 아버님, 저 더는 못하겠습니다. 길고 깊은 침묵이 흘렀다. 수화기 너머로 시아버지의 숨소리가 느리게 오갔다. 그 숨소리 속에 지혜는 아버지의 부재를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해주었을 말의 그림자를 들었다. 시아버지가 말했다. 알겠다. 너를 잡지 않으마. 그 한마디가 허락이었고 동시에 애도였다. 지혜는 전화를 끊고 옷장을 열었다. 문영의 양복과 셔츠를 하나씩 개어 캐리어에 넣었다. 넥타이를 돌돌 말 때 손끝에 향수 냄새가 묻었다. 지혜가 쓰지 않는 향이었다. 달콤하고 무거운 백합과 바닐라가 섞인 냄새, 손을 씻어도 남았다. 화상 거즈 위로 눈물이 떨어졌지만 지혜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울면 멈출 수 없을 것 같았고 멈추면 다시 이 집에 주저앉을 것 같았다. 아침 7시 문영이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지혜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캐리어가 문영의 발 앞에 놓여 있었다. 문영의 얼굴은 피곤했고 셔츠 단추가 하나 어긋나 있었다. 지혜는 말했다. 어젯밤 어디 있었어? 문영은 시선을 피했다. 팀 회식이 길어져서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팀 회식에서 돌아오면 향수 냄새가 묻지는 않아 문영의 입술이 굳었다. 변명 대신 공격이 돌아왔다.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맨날 이런 식이니까 집에 오기 싫은 거지. 그때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바뀐 비밀번호를 문영이 또 알려준 것이다. 시어머니는 들어서자마자 캐리어를 보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게 뭐야 쫓아내려는 거냐. 뒤이어 시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천천히 구두끈이 풀린 채로 새벽 전화를 받고 온 것이 분명했다. 좁은 반지하 거실에 네 사람이 마주섰다.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아이도 못 낳는 년이 감히 내 아들을 내쫓아. 지혜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님, 아드님, 셔츠 냄새를 맡아보세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얼었다. 문영이 한 발 물러섰다. 시아버지가 아들의 셔츠 칼라를 잡아 가까이 끌었다. 파운데이션 자국과 향수 냄새. 시아버지의 손이 떨렸다. 낮은 목소리가 방안을 눌렀다. 문영아, 이게 뭐냐? 문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먼저 소리쳤다. 이 집이 그렇게 만든 거야. 밥도 제대로 못하고. 시아버지가 돌아섰다. 그만해. 네가 이 아이를 이 지경으로 몰았어. 시어머니의 입이 닫혔다가 다시 열렸지만 시아버지의 눈빛 앞에서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문영은 벽에 기대선 채 고개를 떨궜다. 미안해 라는 말이 입술 사이로 흘렀지만 그것은 사과가 아니라 체념이었다. 지혜는 알았다. 이 남자는 미안한 것이 아니라 들킨 것이 힘든 것이다. 다음 날 오후 구청 민원실에서 이혼 서류가 처리되었다. 문영은 도장을 찍으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지혜도 마찬가지였다. 서류가 접수되는 소리, 직원이 번호표를 부르는 소리,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만이 둘 사이를 채웠다. 건물을 나서며 지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8월의 햇빛이 눈부셨다. 화상 거즈 아래 피부가 가려웠다. 새살이 돋고 있었다. 사흘 뒤 우체통에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다. 갈색 봉투에 삐뚤빼뚤한 볼펜 글씨.
시아버지의 손글씨였다. 봉투를 여는 손이 떨렸다. 접힌 편지지 위에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지혜야, 너는 진심으로 좋은 사람이다. 네 탓이 아니다. 부디 자신을 탓하지 마라. 이 늙은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 말뿐이라. 미안하다. 건강해라. 지혜는 반지하 현관 앞 시멘트 계단에 주저앉아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이후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그 울음은 슬픔이면서 동시에 안도였다. 누군가 알아주었다는 것, 좋은 사람이라는 말 한마디가 무너진 세계의 잔해 속에서 디딜돌 하나를 놓아주었다. 팔 위에 거즈가 눈물에 젖었지만 그 아래에서 새살은 계속 자라고 있었다. 팔뚝에 거즈를 떼어낸 날, 그 아래 돋아난 새살은 분홍빛이었다. 지혜는 거울 앞에서 그 연한 색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화상자리는 원래 피부보다 얇고 매끄러웠는데 손가락 끝으로 살짝 누르면 아직 감각이 덜 돌아온 부분이 있었다. 아프지 않았다. 아프지 않다는 사실이 오히려 낯설었다. 이혼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금액은 2,400만 원이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지혜에게는 첫 번째 미천이었다. 반지하 빌라 보증금을 빼고 남은 돈으로 중고 업소용 냉장고 2대와 30인분짜리 보온 도시락 용기를 샀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것은 9월 초 빌라 부엌에 냉장고가 배달된 날이었다. 어머니는 딸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말했다. 내가 안 가면 누가 가냐. 사흘 뒤 어머니는 커다란 여행 가방 하나와 30년 묵은 된장 항아리 2개를 들고 서울에 올라왔다. 처음에는 주변 오피스텔 1인 가구를 상대로 시작했다. 메뉴는 단순했다. 된장찌개, 정식, 제육볶음, 정식, 생선구이, 정식. 어머니가 새벽 5시에 육수를 내리면 지혜가 6시부터 반찬을 담았다. 배달은 자전거로 했다. 페달을 밟을 때마다 팔뚝에 새살이 당겼지만 멈추지 않았다. 첫 달 매출은 120만 원이었고 어머니와 지혜는 한 이불 속에서 그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계산했다. 둘째 딸은 240만 원. 석 달이 지나자 단골이 17명이 되었다. 넉 달째에는 전화기가 하루에 20번씩 울렸다. 어머니는 말했다. 남, 밥 해주는 게 제일 정직한 장사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버지가 전화기 너머로 했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매운탕 끓여줄게. 결국 그것이 시작이었는지도 모른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끼를 건네는 일, 그 일을 반복하다 보면 자신에게도 온기가 돌아온다는 것을 지혜는 몸으로 배워가고 있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은 이듬해 봄이었다. 상호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한끼정성. 어머니가 써준 궁서체 글씨를 스캔해서 로고로 만들었다. 포장 용기에 그 글씨가 찍혀 나오는 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된장국 냄비 앞에서 코를 훌쩍였다. 지혜도 웃으면서 눈을 닦았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2년 차에 블로그 후기가 퍼지기 시작했고 3년 차에 수도권 택배 배송을 개시했다. 4년 차에는 충청과 경상 지역 새벽 배송 계약을 맺었다. 5째 해가 되었을 때 한끼정성은 전국 배송이 가능한 소규모 식품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다. 직원은 12명, 작업장은 경기도 외곽의 공유 주방 2칸이었다. 크지 않았지만 지혜에게는 충분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새벽마다 육수를 내렸고 지혜는 매일 첫 포장분의 뚜껑을 직접 닫았다. 38이 되던 해 물류 파트너사 대표와의 분기 미팅에서 지혜는 처음으로 심장이 조용히 뛰는 것을 느꼈다. 상대는 말이 적고 손이 컸으며 미팅이 끝난 뒤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지혜에게 한마디를 덧붙였다.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밥 잘하시는 분이 직접 드시는 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혜는 웃었다. 오래간만에 누군가의 말이 가시가 아니라 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연애는 천천히 흘렀다. 서두르지 않는 사람이었다. 문영과는 달랐다. 문영은 강물처럼 빠르게 지혜를 휩쓸어 갔지만 이 사람은 나무처럼 묵직하게 곁에 서 있었다. 결혼은 이듬해 가을구청 혼인신고서 한 장으로 조용히 마쳤다. 예상치 못한 임신 소식이 찾아온 것은 그의 겨울이었다. 지혜는 40의 아들을 낳았다. 이름은 도윤. 어머니가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말했다. 이 녀석 손이 네 아버지랑 닮았다. 지혜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대답이었다.
도윤이 5살이 되던 해였다. 아이가 거실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가족 앨범을 꺼냈다. 장난감인 줄 알았는지 바닥에 펼쳐놓고 사진 한 장 한 장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엄마, 이거 누구야? 지혜가 다가가 보니 앨범 사이에 접혀있던 편지 한 통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손때 묻은 편지지 위에 흘려 쓴 글씨. 지혜야, 너는 진심으로 좋은 사람이다. 네 탓이 아니다. 건강해라. 옆에는 상견례 날 찍은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시아버지가 어색하게 웃고 있는 얼굴. 지혜는 그 사진과 편지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앨범 맨 앞장에 다시 꽂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아이는 알아채지 못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지혜는 서울 출장길에 올랐다. 대형 유통사와의 납품 계약 미팅이었다. 회의는 밤 9시가 넘어서야 끝났고 지혜는 택시를 잡으려다 지하 통로를 가로지르기로 했다. 늦은 시각에 지하도는 형광등 절반이 꺼져 있었고 축축한 콘크리트 냄새가 코끝에 걸렸다. 발걸음 소리가 벽을 타고 울렸다. 멀리서 소란이 들렸다. 웅성거리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를 걷어차는 둔탁한 충격음. 지혜가 모퉁이를 돌았을 때 눈에 들어온 것은 3명의 젊은 남자가 바닥에 웅크린 노인을 발로 차는 광경이었다. 노인의 왼쪽 바짓가랑이가 무릎 아래에서 텅 비어 접혀 있었다. 목발 한 짝이 3미터쯤 떨어진 곳에 나뒹굴고 있었다. 지혜가 소리쳤다. 뭐 하는 거예요? 세 남자는 혀를 차며 돌아섰고 지혜는 전화기를 꺼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나서야 지혜는 노인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일어나실 수 있어요. 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몸을 돌리려 했다. 그때 지혜는 노인의 입에서 새어나온 낮은 신음을 들었다. 아이고, 그 한마디, 억양숨이 섞인 방식 끝에 살짝 올라가는 음조. 지혜의 척추를 따라 전류가 흘렀다.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다. 아버님, 노인의 어깨가 경직되었다.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형광등의 희미한 빛 아래 드러난 얼굴은 오래전 기억 속의 그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광대뼈가 도드라져 있었고 눈자위가 깊게 꺼져 있었다. 수염은 허옇게 자라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다. 하지만 눈동자만은 변하지 않았다. 당황과 수치와 그 안에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반가움이 동시에 번졌다. 노인이 몸을 돌려 기어가듯 뒷걸음쳤다. 가지 마라. 나를 보지 마라. 이런 꼴을. 지혜는 움직이지 않았다. 가방 안을 더듬었다. 손가락 끝에 닿은 것은 앨범에서 옮겨둔 작은 사진 한 장이었다. 출장 가방에 넣어온 것을 그때까지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했다. 지혜는 무릎을 꿇고 그 사진을 노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들어 올렸다. 아버님이 저한테 편지 보내셨잖아요. 네 탓이 아니라고. 건강하라고.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리 없이 마른 주름 사이로 물줄기가 갈라져 내렸다. 지혜도 울었다. 13년 전 반지하 시멘트 계단에서 편지를 안고 울던 그 울음이 다시 올라왔다. 지혜는 두 팔을 뻗어 노인의 마른 어깨를 감쌌다. 노인이 처음에는 몸을 굳혔지만 이내 고개를 떨구며 지혜의 어깨에 이마를 기댔다. 지하도의 찬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울음이 벽을 타고 메아리 쳤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다. 세상이 잠시 이 두 사람만을 위해 멈춰선 것처럼. 지하도 바닥은 차가웠다. 형광등 한 개가 간헐적으로 깜빡였고 먼 출구 쪽에서 택시 경적이 짧게 울렸다가 사라졌다. 지혜는 시아버지의 등을 감싸 안은 채 얼마나 오래 그렇게 있었는지 몰랐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등뼈의 굴곡이 날카로웠다. 한때 넓고 단단했던 그 등이 새장처럼 가벼워져 있었다. 아버지. 지혜가 입을 열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부르지 마라.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지혜는 그 말을 듣지 않은 것처럼 한 번 더 불렀다. 아버지 일어나셔야 해요. 목발을 짚고 일어서는 데만 한참이 걸렸다. 왼쪽 무릎 아래 바짓단이 매듭지어 묶여 있었고 그 아래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지혜는 시아버지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게 했다. 쉼터까지 가시죠. 이야기는 내일 해요. 시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쉼터라고 할 것도 없다. 역 앞 고가도로 아래 판자 한 장이 전부다.
택시를 잡아 역 근처까지 갔다. 고가도로 기둥 옆에 판자와 골판지가 겹겹이 깔려 있었고 비닐봉지 2개가 전 재산이었다. 지혜는 출장 가방에서 핫팩 2개를 꺼내 시아버지의 손에 쥐어주고 자신의 패딩 점퍼를 벗어 그의 어깨에 걸쳤다.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목발 손잡이를 꽉 쥐며 입을 열었다. 문영이는 죽었다. 그 한 문장 뒤로 무너진 가족사가 천천히 흘러나왔다. 이혼이 확정된 지 2해 만에 문영은 회사를 그만두었다. 사업을 한다며 어머니의 저축과 퇴직금을 모조리 꺼냈다. 함께 투자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게 사기꾼이었다. 수억 원이 3달 만에 증발했다. 시어머니는 집을 담보로 사채까지 끌어다 아들에게 건넸고 그 돈마저 사라졌을 때 비로소 현실을 인정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문영은 매일 밤 술을 마셨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직사였다. 39이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마른 모래밭 위를 끌리듯 갈라졌다. 내가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 지혜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시아버지의 손등 위로 떨어지는 자신의 눈물만 느꼈다. 문숙이는 어떻게 되었냐고 묻자 시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했다.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결혼하겠다며 집 명의를 넘겨주더니 혼인신고도 못 해보고 그 남자가 집을 처분하고 사라졌다. 문숙이도 연락이 끊겼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다. 시어머니는 월세방으로 밀려나 암 진단을 받았으나 병원비가 없었다. 복지관 봉사자들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말기였다. 혼자서 죽었다. 그러면 아버지 다리는요? 지혜의 물음에 시아버지는 짧게 답했다. 당뇨가 깊어져 발이 썩었다. 잘라내지 않으면 죽는다고 해서 잘랐다. 그 뒤로 여기다. 지혜는 가방 안쪽 주머니를 더듬어 앨범에서 가져온 상견례 사진과 손편지를 꺼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바랜 사진 속에서 시아버지가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사진을 받아들고 갈라진 입술 사이로 숨을 들이켰다. 이걸 가지고 있었구나.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편지도요. 한 번도 버린 적 없어요. 그날 밤 지혜는 호텔로 돌아가지 못했다. 고가도로 아래 판자 위에 시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새벽 5시까지 아무 말 없이 어둠 속을 바라보았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울렸다가 잦아들고 트럭이 고가도로 위를 지날 때마다 판자가 미세하게 진동했다. 이틀 뒤 지혜는 서울의 재활의학과 전문 병원에 시아버지를 데려갔다. 왼쪽 무릎 아래 절단면은 의사의 표현에 따르면 놀라울 정도로 관리가 안 되어 있었다. 의족을 맞추기 전에 절단면 재성형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고 지혜는 그 자리에서 수술 일정을 잡았다. 시아버지는 돈이 없다고 했다. 지혜는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덕분에 제가 밥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건 외상이 아니라 효도예요. 수술이 끝나고 의족이 맞춰지기까지 6주가 걸렸다. 그 사이 지혜는 종합검진을 예약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위험 수준이었고 간 기능 수치도 비정상이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흉부 CT에서 이상이 잡혔다. 폐에 종양이 있었다. 조직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날 담당 의사는 지혜를 복도로 불러냈다. 비소세포 폐암, 3기 수술 불가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기대 여명은 5달에서 7달 사이. 지혜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형광등이 윙하고 울었다. 아버지의 매운탕 전화가 떠올랐다. 행복은 예고 없이 사라진다. 그 사실을 14살에 배웠는데 45이 되어서도 몸이 먼저 무너지는 건 똑같았다. 시아버지에게 진단 결과를 전한 날 그는 의외로 담담했다. 오래 살고 싶지 않았는데 네 덕에 좋은 다리까지 얻었으니 이것만으로도 과분하다. 지혜는 그 말이 참을 수 없이 슬펐지만 울지 않았다. 대신 한끼정성 연구실로 돌아가 당뇨 환자용 식단 개발에 매달렸다. 현미밥 위에 연근조림과 우엉볶음을 올리고 저염 된장국을 곁들인 도시락을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쉼터로 보냈다. 첫 배송날 시아버지는 뚜껑을 열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네가 해준 평안도식 만둣국 맛이 여기 그대로 있구나. 지혜는 시아버지를 경기도 자택으로 모셨다. 재혼 남편은 말없이 2층 작은 방을 비워 침대와 산소 발생기를 들여놓았다.
도윤이는 처음 보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의족을 신기한 듯 만지며 물었다. 할아버지, 이 다리 로봇이에요. 시아버지는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다. 그래, 로봇이다. 지혜 어머니는 첫날 저녁 직접 사골국을 끓여 시아버지 앞에 놓으며 말했다. 우리 지혜한테 편지 써준 거, 그것 하나로 난 당신이 좋은 사람인 줄 안다. 석 달이 지나자 시아버지는 걷기가 어려워졌다.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긴 날 창밖으로 가을 은행잎이 노랗게 쏟아졌다. 지혜는 매일 도시락을 들고 병실을 찾았다. 어떤 날은 한마디 대화도 없이 창밖을 함께 보기만 했고, 어떤 날은 시아버지가 옛날 상견례 때 얼마나 긴장했는지 이야기하며 가늘게 웃었다. 마지막 밤, 시아버지는 지혜의 손을 꼭 쥐고 말했다. 네 아버지를 일찍 잃어서 미안하다. 내가 조금이라도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채워주셨어요, 아버지. 충분히요. 새벽 3시 24분 시아버지는 도윤이가 그려준 로봇 다리 그림이 붙은 병실 벽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지혜와 어머니, 재혼 남편, 그리고 잠든 도윤이가 곁에 있었다. 유골은 바다에 뿌렸다. 동해 쪽 작은 항구에서 배를 빌려 나갔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재가 하얗게 흩어졌다. 지혜는 아버지의 마지막 전화를 떠올렸다. 매운탕 끓여줄게. 그리고 시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네 탓이 아니다. 건강해라. 이듬해 봄 한 끼 정성은 당뇨 환자용 식단 배달 라인을 정식 론칭했다. 브랜드 이름을 고를 때 지혜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밥상이라고 지었다. 포장지 안쪽에는 작은 글씨가 인쇄되어 있었다. 한 사람의 진심이 한 끼를 바꾸고, 한 끼가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꿉니다. 지혜는 종종 도윤이와 저녁 식탁에 앉아 생각한다. 고통으로 가득했던 시간 속에도 보석 같은 순간이 있었다. 아버지가 전화기 너머로 웃던 목소리, 시아버지가 만둣국을 먹으며 선물이라 불러주던 그 한마디. 그 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밥상도, 지금의 자신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좋은 사람 하나가 아픈 한 챕터 전부를 기억할 만한 것으로 만들어준다. 지혜는 도윤이의 밥그릇에 국을 떠넣으며 조용히 미소.